자, 여러분, 양치만 하면 피가 나고 사과 한 입 베어 물었는데도 피가 묻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스케일링을 자주 받잖아요. 스케일링을 해도 금방 다시 붓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드셔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로 약사입니다. 제가 약국에서 잇몸 영양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인사돌이 나은지 이가튼이 나은지 들고 오셔서 둘 중에 하나를 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잇몸 건강에 이 약들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영양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1700년대 대항해 시대 때 선원들 사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돌았어요.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고, 그러다가 이가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는 온몸에 출혈이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180명이 항해를 시작하면 나중에는 100명이 사망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병이 바로 그 유명한 괴혈병입니다. 그리고 이 괴혈병의 원인이 바로 비타민C 결핍이라는 게 밝혀졌죠. 괴혈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잇몸에서 출혈이 계속 나고, 그러다가 치아가 탈락하는 건데요. 자, 잇몸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이 탄탄해야 잇몸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겠죠. 세균이나 자극에도 잘 견디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콜라겐을 만드는 과정에 비타민C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콜라겐을 합성할 때 프롤린,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원료로 쓰이는데요. 이 아미노산들은 비타민C의 도움을 받아야만 수산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산화 프롤린, 수산화 라이신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수산화가 되면 콜라겐 사슬 간의 결합이 더 증가하면서 구조가 훨씬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결합이 약해져서 세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잇몸이 쉽게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잇몸 퇴축이라고 하거든요. 잇몸에 내려앉으면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시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지막엔 치아가 흔들리다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드리자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야 이 콜라겐 합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비타민C는 항산화제죠. 그래서 이 비타민C는 활성산소 제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활성산소는 몸 안에서 산소가 에너지로 쓰이고 난 뒤에 남는 부산물인데요. 우리 세포를 노화시키는 물질이에요. 근데 비타민C가 이 활성산소와 직접 반응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를 재생시켜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부위에서는 활성산소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 비타민C가 이 활성산소와 염증 인자를 억제시켜서 잇몸 질환이 더 나빠지는 것을 늦춰주고, 잇몸 조직 세포들의 노화도 막아주게 되는 거죠. 잇몸 질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처음에는 잇몸에만 염증이 생겨요. 자, 이게 바로 치은염 단계입니다. 이 치은염이 적절한 처치 없이 방치가 되면 염증이 점점 깊어지면서 잇몸뼈까지 녹아져 내려가는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걸 흔히 우리가 풍치라고 부르죠. 한번 녹아내린 잇몸뼈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은염 단계에서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잇몸 질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수치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SBI, 순구 출혈 지수입니다. 잇몸을 탐침으로 살짝 건드렸을 때 출혈 여부와 그 염증 정도를 0점에서 5점으로 매기는 수치인데요. 0점은 잇몸색도 정상이고 탐침으로 건드려도 피가 나지 않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1점부터는 건드렸을 때 피가 나기 시작해요. 2점은 출혈의 잇몸색까지 변하기 시작한 상태고, 3점은 거기에서 잇몸이 살짝 붓기 시작한 상태, 4점은 부종이 눈에 띄게 심각한 상태, 5점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피가 난 상태입니다. 자, 1점에서 5점까지는 전부 건드리면 출혈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즉 1점만 돼도 이미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2005년 브리티시 덴탈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 만성 치주염 환자들에게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시켰더니 이 SBI 수치가 1.68에서 1.0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치은염 단계에서 비타민C를 충분히 드시면 출혈도 막아주고 치은염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비타민C의 중요한 작용이 유해균 억제입니다. 자,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 중에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어요. 이 세균은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건 기본이고, 치매 환자의 뇌 조직, 동맥경화 환자들의 혈관에서도 이 균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균인데요. 비타민C가 바로 이 균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핀란드와 러시아 남성 431명을 대상으로 한 혈중 비타민C 농도와 이 진지발리스 감염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거든요. 자, 결과만 말씀드리면 비타민C 혈중 농도가 높은 핀란드 남성 그룹에서는 진지발리스 항체 수치가 낮았고, 비타민C 농도가 낮은 러시아 남성 그룹에서는 이 항체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C 농도가 낮을수록 이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 진지발리스가 자라기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2010년 어치브 오브 오랄 바이올로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도 비타민C가 진지발리스에 노출된 잇몸 세포의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고 세포 사멸률을 낮춘다는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비타민C를 처리한 잇몸 세포는 그렇지 않은 세포에 비해 생존율이 89%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세포 사멸률도 40%로 낮아졌습니다. 자, 반대로 비타민C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생존율 77%, 세포 사멸률 66%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하죠. 요약하자면 비타민C는 진지발리스가 잇몸 세포를 파괴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잇몸에 가장 좋을까요? 우선 구강 유해균인 진지발리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가루 비타민C를 입안에서 녹여 드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바로 산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치아에 직접 닿으면 치아 부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많이 쉬기도 하죠. 이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태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굳이 가루를 머금는 방식은 조금 권해드리기가 어렵고, 비타민C 혈중 농도 자체를 높게 유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자, 연구에서도 확인했듯이 비타민C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진지발리스가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혈중 농도를 높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한 번에 많이 드셔도 일정 수준 이상은 전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물에 녹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에 이제 2번에서 5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하단 말씀이죠. 자, 용량은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하루에 1000ml 정도로 시작하시면 되고, 자, 드시면서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가 없다면 서서히 올라가셔도 돼요.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목표 하루에서 3000에서 6000mg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바로 요새 유행하는 메가도즈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잇몸 건강 측면에서 비타민C를 활용하실 분들은 이 메가도즈 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가도즈 요법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비타민C 이렇게 드셔야 잇몸이 짱짱해집니다. 자, 붓고 피나는 잇몸에는 비타민C 메가도즈 하시면 됩니다. 3000에서 6000mg 하루에 3번에서 5번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중 농도를 높게 유지해서 진지발리스균 억제에도 효과적이고 잇몸 핵심 조직인 콜라겐 합성에도 최고입니다. 이 같은 인사돌보다 비타민C를 먼저 드세요.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상로 약사였습니다.